네. 증인 선서 철회에 앞서서 좀 한 말씀 반드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정상적인 상임위가 열린 것 같아서 야당 간사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면서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현재 12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챙기지 못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정부위원들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님,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지난 6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지만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체부 그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월 24일 유인촌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위원회 의무를 무시하고 장관의 해외 출장 시각까지 고려하여 회의 시간을 잡았음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위원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국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쟁의 노라나 용산 눈치, 여당 눈치만 보며 국회에 비협조한다면 현장의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어려움은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부처, 국민이 어려움을 헤아려 줄 아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안건 심의를 상정하고 정부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장관의 상임위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명백한 사과 및 유사 상황 재발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실별로 불성실하게 제출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오후 속기의 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언론진흥재단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김효재 이사장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무슨 이유로 표본을 문제 삼아 언론사 순위를 문제 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로이터 연구소는 웹사이트의 조사 방법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파트너인 유고부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고부는 표본이 국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연령, 성별, 지역별로 할당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유고부 웹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한국의 조사에서 조사 방법론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로터의 명의로 협의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우리 김효재 사장님 시간 내에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바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모경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모경 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당 쪽에도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모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네, 경기도 광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끊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관여한 적도 전혀 없다. 장관님도 피해자라고 오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님도 모든 것에 잘렸다. 장관님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신다라는 인상 깊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역대 한 상임위 장관을 두 번이나 하시는 분은 최초이시죠? 글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장관님께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시면 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1차관님도 영호성 의원, 1차관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관님께서 더 이상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는 블랙리스트 존재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짜 기회가 저는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해서 21대, 22대 끊이지 않고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물론 제가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거나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보시면 충분히 다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고 장관님도 상처를 받으셨다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 자리가 아닌 나가서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님. 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펴낸 뉴스 리포터 한국어판 보고서 왜 발간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잠깐만 시간 멈춰 주세요. 네, 마이크 잡고. 작년에 임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언론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그 언론 신뢰도를 그 조사 기관에서 해서 그 일률적으로 지금 순위를 매겼는데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언론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케냐와 나이지리아가 신뢰도가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네네. 발간을 안 하셨냐고 아니 물어봤어요. 이 자료가 신뢰 일단 그 김효재 이사장님이 신뢰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 개인의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금 로이스 통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그리고 옥스퍼드 합작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이거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은 그 언론 자료 지수 순위가 몇 단계 떨어졌죠? 올해? 몇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그 10단계가 또 떨어졌습니다. 올해 그럼 매체 신뢰도 1위는 어디였나요? 어디였나요? 그게 아니 어디였나요? 지금 여기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간한 어디였나요? 대한민국? MBC였습니다. MBC였죠? 네. 언론 그러니까 자료 그 지수 순위가 로이터 작년보다 저널리즘 15단계나 떨어지고 매체 신뢰도 1위가 여전히 MBC인 결과를 제가 볼 때는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올해 안 내실 겁니까? 낼 겁니까? 이 발간. 아니 낼 겁니까? 안 냅니까? 아니 이제 지금 제가 아니 이사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감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가 연구소의 지금 보고서가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발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신다.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작년 국감에 김효재 이사장님 그리고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감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이 저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 빼서 발간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 기재해서 발간한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PT 올렸나요? 방금 나왔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 발간이 되면 뭐 거기에 나온 내용은 빼지 않고 그대로 다 게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뭐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한국어판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들도 들리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언론재단에서 10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예.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 답변 들어보면 내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장관님을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아니면 장관님의 지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발간을 하고 안 장관님이 하고는 지시한 건 이제 아니죠? 재단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요. 그것이 이제 발간되면 아마 빼지 않을 거고 발간을 안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이거는 장관님이 지시를 한 건 아니시죠? 어떤 거를요? 이 발간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 아직 네. 아직 결정도 안 한 네, 상태라고 네. 말씀하시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발행되던 디지털 뉴스 리포터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일부가 누락돼서 발간되더니 올해는 아예 발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김효재 이사장님 이 표 한번 보시죠. 지금 PT 하나 띄워주세요.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언론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보수 정권은 뭐가 그리 당당하지 못해서 언론 통제를 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언론 지수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언론을 누가 통제하거나 뭐 언론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발간을 못해요? 발간하셔야죠 그럼. 미운 MBC 1위로 책 나오는 것도 싫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참 쪼잔해 보입니다. 당당하게 발간하십시오. 저는 어느 편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하셔야지 대통령의 욕을 안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행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행정부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욕먹는 거 아닙니까?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직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좀 더. 답변을 들어볼 때 안 한다라는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발간하십시오. 하셔야지만 대통령 욕을 안 먹습니다. 이거 발간 안 하시면 계속해서 이거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역할을 해주시고요. 김효재 이사장님 꼭 발간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들으셨죠? 이런 자료를 계속 내는 것이 과연 우리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차례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발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발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다 되어 있어요. 불응시킬 겁니까 그거? 하여튼 발간하세요. 예, 이몽규 간사님 마무리 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업무 보고에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남북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기도 일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순례하셨죠. 그 전적지 순례길을 자전거로 순례하셨죠. 관광 상품으로 네, 만들고 싶어서 다녔어요. 네, 문체부가 보도자료까지 뿌려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안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혹시 6.25 전쟁 격전지를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많이 생각이 나죠. 네, 안보 관광을 자원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관광 자원화할 만큼 녹록지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 9.19 군사 합의로 멈췄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근 7년 만에 재개되었고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고 오물풍선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을 지역을 다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TV 켜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중 일부도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와 북한 미사일 후폭풍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이 월 1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당시 관광공사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응원단의 남한 방문이 2개월 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진 것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영국 BBC 뉴스코리아 기사에 의하면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상호 신뢰와 친선, 적대감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련도 남북경제협력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를 매년 0.81%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뭐 정치 상황이 어떻든 이런 문화 예술 체육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북 관계에게 그 벽을 허물어준 상임위가 문체부입니다.
문화예술 스포츠가 항상 그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남북 관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장관님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문체부의 장점을 지금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 중점 과제로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의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2030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네. 이렇게 올림픽 공동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이 이거는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불안감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이 한 18일 정도 남아있죠? 소강 기간하고 난데없는 예산권 싸움 하고 계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산권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나름대로 현재 그동안에 체육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간담회 결과로 장관님. 여러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이 간담회 그러면 과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미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한 적이 있었지만 이게 행정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사업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정산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이것을 대한체육회에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씀 나온 것과 왜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조금을 종목단체에 직접 교부했지만 또 문제가 돼서 다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올림픽 3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그렇게 발표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다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체육에 대한 어떤 의견도 지금 내지 않을 생각이고요.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 아니, 말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었어야죠. 그게 어른 아닙니까? 그게 리더십이고. 그런데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30일 디데이에서 한 발언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한 템포 늦췄으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다 맞대응하시는 장관님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어려운 폭염 속에서도 4년을 준비한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 힘은 되어주지 못할 망정 어른들이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싸운다는 표현은 조금 싸움하셨죠. 어떻게 이걸 피해가시려고 하십니까? 선수들에게 어쨌든 힘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선수들한테도 너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뭐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정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말로 먼저 언행. 지금 연구 중입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란 이차관님 그리고 정진원 회장님 나오셨죠? 네. 패럴림픽과 지금 파리올림픽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장비란 차관님 잘 되고 있나요? 예, 준비 회의 점검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전 도쿄올림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명당 1명꼴로 온열 관련 질환에 시달렸고 또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결승선에서 실신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폭염 대비책 온열 질환 대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TV에서 프랑스와 국가에 관련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폭염뿐만이 아니라 정정 불안,
지금 프랑스는 테러 위협 등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정진환 회장님께서는 또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이런 폭염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더욱 교육을 잘 실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체육장님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국제 그 스케이트장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가 유네스코와 재협의해서 태릉 빙상장을 존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그때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의견 한번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지금 실무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때 저 태릉 경기장 대체 부지 선정 회의에서 제가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존치를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또 바뀝니까? 신규 건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신규 건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7개 공모 사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마무리 착공될 때까지 무조건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모는 진작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보고 자체를 못 받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네, 장관님께서 게임 셧다운제 도입하셨죠? 네, 예전에. 네, 2011년에. 그런데 이게 2021년에 실패한 제도로 실패가 되었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게임 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관님은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저희 세계기구의 게임 질병 코드, 즉 게임 질병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반대 입장을 지금 밝히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내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장관님의 문체부의 입장이 더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아직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실행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등에서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서 우리 강유정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 8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있고 8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 말씀을 있었죠. 우리의 K 컨텐츠이자 효자 산업인 게임 업계가 다시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질병 코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정책이라는 건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 그 시대에 맞게 그 현장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해야 목소리를 된다고 높여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정부에. 네. 한상준 영진위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정말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안에서 저 시간 좀. 예, 내부에서 의견에 그걸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재원의 다각화는 필요하다는 이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현수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님 나오셨죠? 네. 감면으로 극장 관객 수가 얼마나 늘지 연구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문체부에서? 감면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했었고요. 예,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발기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이끌을 수 있었던 바탕이 되어왔던 재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당장의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부터 끊겠다는 주무부처의 그 예산을 관리하는 영진이나 어쩌면 이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발기금의 재원 마련 다각화 대책 마련하셔서 해보셨나요?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이걸 폐지한다는 건가요? 네, 올해 말로 지금 적자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내년에 145억의 적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반 회계를 전용한다든지 일반을 전입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다 짜고 있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폐지 얘기가 나와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협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설이 나오니까 이게 폐지한다라고 지금 영진이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영화인들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장관님은 20편 이상의 영화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지설부터 나와요. 제가 왜 이거를 걱정해야 됩니까? 장관님이 걱정하셔야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폐지됐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장관님. 결정이 안 된 것뿐이죠.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준대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체육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체육기금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계속해서 체육기금으로 지금 도움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이죠. 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는 기금이라는 것은 꼭 뭐 그것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 다 나누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38 서울 올림픽 체육 이후 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어려운 쪽 도와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체육기금에서도 다 영화기금 뭐 이 문화예술기금 다 그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 기금이 지금 극장의 관객 수가 떨어져서 연 한 250억 정도 거든요. 근데 내년에 그 돈도 다 채워질지 사실은 그대로 유지돼도 굉장히 기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실장님 나와 계시죠? 나와 계시나요? 네, 열린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놓고 지금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전제로 해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나 종무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바는 없고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건립.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시민의 문화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이 맞는 거죠. 원래 본래대로 한다면 열린 송현녹지광장은 문화 공간으로 원래 처음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뭐 결정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저희가 계획을 자꾸 바꾸니까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장을 찾아가셔서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를 정부에 또 용산에 좀 전달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 논란이 조용해질 거 아닙니까? 관계 당사자 간에 지금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니네 또 들어라 이렇게 더 내던져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무조건 발표하고 현장에서 니들끼리 싸워라. 이거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가셔서 우리 종교계의 말도 좀 불교계의 말도 좀 들어보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들 말 좀 들어보셔서 저희가 처음 본래 목적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관광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리님 나오셨나요? 네. 코로나 이전에 한국에 가장 많이 찾은 인바운드 나라는 어느 나라였나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뭐 순위로는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순위로는 그렇습니다. 몇 프로나 주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30%대로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진짜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중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슈퍼엔저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여행 수지 적자 최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제 최대치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좀 전망은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98억 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퍼엔저가 지속되면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으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1월 5월까지 일본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일본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일본 아웃바운드요? 네, 일본 관광객이 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관광객 말씀이신가요? 아니 일본으로 가는 327만 예. 117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생각을 달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그 코로나 이전 19년하고 대비하면 외래객 회복률은 90%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큰 시장이 중국하고 그다음이 일본인데 중국, 일본이 아직 7, 80%대 회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최대한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요. 지금 중국 관광장관 회담을 약 2차례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날짜를 안 잡아주고 계속 밀고 있어요. 근데 9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3국 간의 관광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을 안 열고 있고 특히 우리 게임 같은 것도 판호 발급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거고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제 곧 회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성수 위원님